회생 절차는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외 채권자 및 상거래 채권자와 채무까지 공정하고 평평하게 조정하는 유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체결된 계약들이 회사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회사의 경영, 영업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 회생절차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례로 펜오션의 경우에는 과거 환기에 높은 용선 가격이 한 2008년 정도입니다. 그 체결한 장기 용선 계약들이 그 당시 BDI가 10,000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1000대로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용선 고가의 장기 용선 계획이 그대로 유지됨으로 인해서 회생 절차를 통해서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되어 있었는데 회생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평균 잔여 기간이 한 7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용선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연간 약 2천억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고, 이것이 잔여기간 7년을 한다면 약 1조 4천억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73척의 장기 용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결국은 1조 4천억 정도의 그 원가 부담을 해소를 했으며, 그 외에 구조조정이라든가 원가 절감을 통해서 2013년도에 저희가 영업 손실이 3,300억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개시 결정을 6월 17일 날 받고 2014년 1월부터 영업이익에 흑자를 내서 최단 기간에 6개월 만에 영업이익을 흑자를 내서 2014년도에 영업이익이 2,146억에 흑자 전환을 해서 경영을 정상화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회생 절차는 법원에서 주도하는 제도지만은 회생 절차 과정에서 채권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회생 절차의 성공 가능성은 훨씬 더, 지원이 있다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펜오션의 경우에도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주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요 채권자인 산업은행에서 회생계획 인가 전에 신규 대출 한도를 2천억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주요 거래처 앞으로 컴포트 레터를 발송하는 등 다각적으로 정상화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해소 및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 및 거래처의 우심을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률적 정당성을 토대로 해서 법원이 실시하는 채무 및 계약 재조정 기반하에 채권단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영업 자금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회사도 최선을 다해서 경영 정상화 노력을 기울일 때 회생 절차의 제도는 가장 훌륭한 구조 조정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원과 채권단의 상호 협력의 중요성이 회생 절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펜오션처럼 채권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채권자의 적극적 지원이 보편화되는 방향으로 회생 절차를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그 기업들이 영업과 생산 기반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규 자금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회사가 회생 절차를 인가를 통해서 채무 조정은 가능하지만은 절차에 따라서 투자의 부진이라든가 거래처의 부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기반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이 금융 지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신 산업은행의 정영숙 본부장께서 제시하신 크레디터 트랙처럼 채권자가 신규 자금 지원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제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한 후에 신속하게 종결하는 이런 방안이 활성화된다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회생 절차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본다면 회생계획안의 수립의 과정에서 이견과 그 다음에 그 이해관계자의 이견과 그 다음에 절차의 지연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채권자와 회사가 합의해서 사전에 계획안을 수립한다면 절차도 빨리 진행이 되고 구조조정도 빨리 돼서 영업 기반이 망가지는 것을 사전에 조금 더 충분히 줄여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회생 절차의 기업은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아까도 두 분의 주제 발표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종료된 후에도 시장의 인식은 사실상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이걸 개선해 나가려면 끊임없이 채권금융기관의 금융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 종결 시에 채권단과 별도의 MOU를 체결해서 정상적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회생 절차를 수수를 끝난 후에 회복을 하는데 훨씬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2006년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후에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오늘같이 이런 논의를 거쳐서 회생 절차 제도가 법원과 회사 그리고 채권자의 긴밀한 협조하에 회사가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개선이 된다면 훨씬 더 한 단계 발전된 대표적 구조조정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우선 현재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크게 이제 보면 세 가지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법률적으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기초법에 따라 나가는 이제 워크아웃 제도, 그 다음에 통합도산법에 따르는 회생 절차, 그리고 이제 법 외로 이제 있는 것이 이제 채권단의 이제 자율협약,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제도는 과거에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집약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모든 제도가 상당히 진전이 되고 발전이 있으면서 현실을 반영하는 그러한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의 또는 인식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회생 절차와 관련되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선입관이, 그러니까 이게 이 법률 용어에서는 이제 회생 절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과거에 있던 법률에 따르는 법정 관리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법정 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회생이라고 용어를 변경했을까? 거기에는 단순한 용어 변경 이외에 상당히 많은 입법과 실무자들의 고민이 녹아있는 용어의 변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 이제 법정 관리다 또는 회생 절차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대외적으로 쓸 때는 회생 절차라고 쓰지만 국민들이 받아서 읽을 때는 법정 관리라고 또 바꿔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회생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업의 계속 가치와 생산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계속 가치가 높은 기업이 회생 절차를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국민 경제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법정 관리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 회사가 망가진다. 이 회사가 이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은 판단하는 그런 그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이게 그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인식의 간격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아마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채권단도 그렇고요. 또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진도 그러고 이 그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부분을 굉장히 주저하는 그러한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그 회생 절차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절차이지 결코 회사를 갖다가 망가뜨리거나 정리하는 게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의 좀 개선이 반드시 따라줘야만 실제 채권단이라든가 또는 그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의 구조조정의 한 수단으로서 회생 절차를 좀 더 부담감이 적게 스스럼 없이, 뭐 스스럼 없이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선택 가능한 초이스 중에 하나로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여지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실무적으로 하면서 여러 차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인식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회생 절차가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개선이 되었고요. 그러한 개선된 부분은 일단은 법원의 그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그 기업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경영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은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인 안정성을 가지면서 통합도산법 내에서 무리 없이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시장과 법원, 이 시장 쪽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원에 의한 회생 절차. 이 부분이 저희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현실을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중간 단계가 뭐가 있을 수 있느냐.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저희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고 하는 기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 양쪽의 기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사실은 그 금융 감독이 은연중에 하게 되는 이 그 구조조정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축소가 되면 축소가 될수록 우리 기업 구조조정 시장의 그 제도나 또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 줬던 그 법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그 기본적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회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그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존의 경영자와 새로 그 채권자들 사실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은 살아있는 기업에 있어서는 주주와 채권자는 권리와 의무 내용이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은 이 주주와 이 채권자의 그 관계가 실질적으로 거의 이렇게 그 접근하는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되는 성격적으로 기업의 내용 재무적 구조 속에서 봤을 때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역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회생 절차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그 채권자들의 그 목소리가 회생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단계에 있어가지고 반영이 아직은 여전히 좀 미약하다 하는 측면이 있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그 채권자들의 목소리가 이해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이 기업의 그 회생 절차의 목적과 대비해서 그것이 방해가 되는 요소이냐? 전 그러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생 절차에 있어가지고 가장 그 빈약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채워줘야 될 부분은 이게 채무만 조정하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영업적으로 이미 망가져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굉장히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회사. 근데 이게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은 이 현재 있는 유동성을 갖다가 보존할 수 있는 유동성을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이 회사가 살아가기엔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타 신규적으로 뭔가가 들어가줘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당연히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생 절차 들어가 있는 회사가 신규로 다른 대출선에서 대출을 받아서 유동성을 확보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또 시장에서 회사채라든가 CP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결국은 현재 이해관계 속에서 있는 채권단이 그런 신규 자금을 갖다가 영업을 계속해 나가고 진짜 회생을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채권자가 중심이 된다면 이 채권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좀 더 높여줌으로 현실에 맞게 만들어 줌으로써 채권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인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회생 절차에서 가장 좀 중요성을 가질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DIP 제도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은 이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선진화되어 있는 선진화됐다는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회사인 경우에는 DIP가 채권자들 이해와 크게 충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유와 경영이 같이 민글이 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한 채권단과의 소위 말하는 이해 충돌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이 DIP에 있어가지고 법원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 저희는 생각을 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만은 DIP의 원칙적인 적용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기업의 소유와 경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채권단들의 이해관계와 현재 경영진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선 좀 살펴보시고, 그러한 충돌의 어떤 여지가 좀 적다 그러시면은 DIP를 그대로 쓰신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쪽에 계속적인 희생이 더 많이 따르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되는 그러한 소유와 경영의 관계가 된다면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DIP에 있어가지고 채권단들의 목소리를 좀 키워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꼭 DIP 제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감사인 선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걸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은 발전을 해왔고 또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있다 보면은 진짜 우리 채권단들도 이 법률에 기속되어 있는 규정되어 있는 기업의 회생과 관련된 법원의 절차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런 회생 절차를 통해서 성공한 스토리가, 성공한 사례가 자꾸 많이 나와야 국민들의 인식도 법원의 회생 절차가 기업의
회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수요도 또 증가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먼저 이제 좀만 말씀드리면, 먼저 중소기업들이 많이 찾게 되는 그 기업회생 법정관리 쪽부터 보면, 제 입장에서 느낀 개선점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임정 변호사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법원의 전문성 또는 인가 여부 내지 이런 거에 대한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지금보다 좀 많이 높아졌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담당 판사가 때가 돼서 이제 바뀔 때마다 또는 회생계획의 진행이나 M&A 추진 문제 등도 어떤 때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사안이라서 또 같은 종류의 회생계획한 탕감 정도라서 인가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원마다 또 달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문 법원이나 또는 전문 판사 같은 이런 제안은 꽤 오래된 얘기인데 사실은 이참에 좀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제안이고요.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차피 시장에서 매기는 회생기업의 가치는 그만큼 또 할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관리인 제도에 대한 소외가 좀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어차피 사실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희 나라에서 매출이 300억, 500억 돼도 숫자에 대한 솔리드한 게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주 본인이 곧 회사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경영진 차주의 자질이 사실 보면 갱생 여부에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실 책임 있는 차주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DIP가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가 DIP를 마냥 허용할 수도 없는 게 이제 또 저희들 입장인데, 저희 회사가 투자한 회생기업들 중에서 자체 현금 흐름으로 갱생 가능한 회생기업, 소위 저희가 분류를 할 때 청산형, 영업형 이렇게 분류군이 있는데요. 이런 영업형 타입의 경우가 아마 20개 중에 하나쯤 나올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지금까지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5% 남짓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어쩌면 다 청산해서 분리해서 담보자산을 다 매각하는 게 경제에 신속한 흐름에 더 도움될 때가 많다는 게 이제 개인적인 소견이 있고요. 이런 경우라면 거치 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채무 재조정이 불가피한 이런 청산형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 계속 기업 가치를 기계적으로 산정을 하고 또 실현 가능성이 낮은 회생 기획안을 바탕으로 해서 DIP에게 그냥 경영을 맡기는 일이 계속 이렇게 벌어진다면 어차피 우리 사회에서 좀비 기업이 계속 늘 수밖에는 없다고 보고 그게 또 지금 현재 상당 부분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생기 계획에서 차질을 빚은 DIP는 가급적 퇴출을 시키고요. 적극적으로 회생 폐지를 도모하는 것이 본래 제도의 본래 취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법원은 DIP 유지 조건이라든지 회생 계획의 인가 기준 같은 거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회생 계획 수립에 근간이 되는 추정재무제표가 실제 실적과 곧바로 들어가자마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추정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데에 책임이 있던 쪽에는 좀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 DIP한테 면피 시간을 주어서 우리 사회가 부담하게 되는 이런 혼잡도를 높이는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경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갱생 절차로서 모색하게 되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쪽에 대해서 좀만 말씀을 드리면, 양자 사이에는 제도적으로 장단점이 있고요. 따라서 경합하는 측면보다는 발제자들이 얘기해 주신 대로 서로 잘만 보완하면 협력하면 굉장히 능률적인 그런 갱생 제도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이청용 전무께서 이제 발표한 사전 회생 계획안이라든지 또는 기존 통합도산법 틀 안에서 주채권을 중심으로 채권단 협의 주도로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자는 전원석 본부장님의 크레디터 트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내용이고 진짜 실천을 고민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제도를 간단히 비교 정리하면 워크아웃은 어차피 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자금 지원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이 구속 가능한 채권의 범위가 굉장히 덜 포괄적이기 때문에 소위 시장성 채권이나 상거래 채권 같이 이런 비협약 채권의 상환 요청 압력에 따라서 진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법정 관리는 모든 채권이 구속됨으로써 손실부담의 형평성, 이런 우발 채무의 상환 압력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반면에 신규 자금의 지원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오늘도 발제자 세 분의 내용에 보면 거기가 다 신규 자금 이슈에 많이 쏠리고 있는데 이 신규 자금 지원에 관련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리스크에 대한 확신에 관한 문제라고 봐지고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충분한 채무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현금 흐름이 잔여 채무를 갚아나갈 여지가 높다 그러면 사실은 신규 자금을 지원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거나 또는 그 돈으로 비협약 채권자들의 상환이 한없이 이루어진다면 누가 신규 자금을 내놓겠냐 이건 당연한 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단 입장에서는 리스크 판단의 문제이지 이 회생 절차냐 워크아웃이냐 하는 어떤 제도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충분한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법적으로 만들고 제도 관리를 뒷받침하는 상황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신규 자금 지원할 수 있는 위험 부담 주체를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시장에서 그런 주체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기업이 먼저 주채권은행을 찾아가서 모든 채권을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요. 법원이 통합도산법의 절차에 따라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를 하게 되면 채권 금융기관들은 회생계획에서 약속한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회생 절차상의 신규 자금 이슈나 워크아웃상의 비협약 채권자 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사실 이론적으로 해결이 될 거고요. 다음 수순은 법원에서 조기 종결을 추진하거나 채권단이 M&A나 채권 매각을 이렇게 추진해버리면 정상화의 절차는 시장에서 조기에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우연한 게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이름을 가진 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회생 지원 기구라고 있는데요. 이 기구가 채무 기업이 협상력이 떨어지니까 이쪽을 대신해서 채권단과 협상을 하고 충분한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 기구에서 신규 자금을 도맡아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그런 리스크를 떠안는 반면에 요구하는 건 딱 하나인데 해당 기업의 관리인이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구성은 법원이 아니라 본인들이 갖겠다. 이런 큰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 항공 잘 같은 경우도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회생이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기구가 불행하게도 정부 출연기관이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PF 구조의 시장 비클로 만들다거나 금융권에서 출자해서 시장 친화적인 어떤 형태로 간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끝으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코멘트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요즘에 기업 구조에 왜 더디냐는 질문과 여기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는 첫째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원의 전문성과 DIP 제도에 대한 엄격성을 좀 높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에는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의 장점을 서로 결합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모색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런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셋째로 다만 여기 그 정영석 본부장께서 아마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 리만 사태 이후의 상황, 즉 그 내용을 보면 중국과의 그 과잉 캐파 경쟁이라든지 또는 산업 사이클에 대처하지 못한 조선, 해운, 철강 또는 뭐 태양광, 건설 PF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적체된 부실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루는 건 좀 다른 문제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구조 조정이 일종의 개별 기업 차원에서 다뤄야 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업종별로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 구조 조정의 문제라고 봐지고요. 이쪽은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대대적인 인력 감축이나 또는 전환 또는 통폐합 또는 채권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실현, 조기 실현, 그에 따른 자본금 확충이라고 하는 이런 상당히 큰 치명적인 문제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려면 아무래도 지금 앞단에서 얘기한 제도 정비라고 하는 그런 미시적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의 리더십이나 사회적 결단이 요구가 되는 뭐 그런 정도의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거의 다 드렸고요. 제가 구조조정 작업을 지금까지 하면서 한마디만 뭐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건데 작업을 할 때 제가 한 가지 염두에 두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아마 한 얘기 같은데 소선은 대학이고 그 대선은 비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구조조정에는 꼭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늘 욕만 많이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굉장히 비정해 보이지만 결국 나머지가 다 살게 되므로 나중에는 큰 대선을 베푸는 셈이고 그게 두려워서 이제 상처를 도려내지 못하고 찔끔찔끔 작은 선을 계속해서 베풀고 유예를 하다 보면 결국엔 전체를 다 망가뜨려서 큰 대악이 된다라는 뭐 충고인데 제가 보기에 구조조정은 굵고 짧게 마무리하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하고요. 당장의 충격이 두려워서 길고 가늘게 가는 것은 결국에 좀비 기업이나 도덕적 해이만 늘려서 언제나 최종 비용은 당초 계산보다 훨씬 늘어나더라라는 게 제 경험입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 회사 정리법과 화입법이 이제 우리 기업 도산 절차를 규율하고 있었는데 회사 정리 그 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가로부터 경영권을 빼앗고 또 이제 화입법은 별채권자를 구속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은 회사 정리 절차는 기피 당하고 그다음에 화입법은 이용은 당하지만 나중에 약속이 이행 안 돼서 결국 둘 다 기형제로 운영됐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라는 반성이 있었고 그에 따라 어떤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채무자훼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2006년 4월 1일 날 시행된 이래 저희 법원에서도 그 법의 제정과 더불어서 어떤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1년 3월부터 시행된 패스트트랙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라면은 앞서도 간략히 이제 설명이 된 바 있는데 개시 신청부터 인가까지 기간을 가급적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을 했고 또한 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회 변제만 시작되면 다른 그 사정이 없으면 조기 종결을 유도하도록 해서 과거 회생 절차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또 그 채무자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앞서 얘기 나온 DIP를 좀 더 강화해서 불선임 결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대표자를 바꾸게 되면 관리인이 자동으로 바뀌는 그만큼 그 회사의 자율성을 더 보장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지적되는 그 점이 채권자의 절차 참여 문제인데 이 부분도 좀 강화를 하고자 해서 채권자 협의회 구조조정 담당이만 우리가 이제 CRO라고 부르는데 CRO 추천권을 부여하고 또 채권자 협의회에 대해서 원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비용으로 그런 쪽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부터는 우리 경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중소기업청하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공조하에서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예납금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금년 7월 1일부터 간이회생제도라는 것이 시행이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것은 이제 부채 규모 30억 이하 이 중소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경우는 더 그 비용이 대폭, 지금은 이제 최소 1,500만 원 정도는 그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청할 때 거의 지금 저희가 준비하기로는 뭐 300만 원 이하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 제도를 위해서 저희 법원에서도 지금 몇 달간 TFT를 운영을 해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거 말고도 또 이제 회생 절차와 관련해서 항상 거론되는 것이 상거래 채권자 보호 문제가 있는데, 그 보호를 위해서 조기 변제나 차등 변질 적용 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앞서 임충 변호사님 지도도 있었지만 허가사항을 대폭 위임하는 포괄 허가 제도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생 절차에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 그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무엇보다 적기에,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 신청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병이 나면은 조기 진료가 아주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말하자면 부실하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이 난 기업이라 병이 든 거라고 비교할 수 있는데, 그 기업의 경우에도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너무 늦은 상태에서 회생 절차에 진입하게 되면은 저희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이런저런 사유로, 그러니까 기피하게 되거나 해서 너무 늦게 들어와서 또 회생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또 회생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거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가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워크아웃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법원 입장에서 이제 이 워크아웃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아웃 때문에 괜히 시간만 끌다가 적기에 채무조정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린다면은, 요즘에 이제 저희 법원에서 지금 맡고 있는 경남기업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 그러니까 2013년 가을에 경남기업 같은 경우 아예 신청서 써갖고 법원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왔었는데 막판에 워크아웃이 다시 원래 안 될 것으로 알았는데 타결됐다 그래가지고 법원에까지 왔다 그냥 돌아갔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바로 신청해서 회생 절차를 진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적시에 신청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비용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이 회생 절차 들어오면은 제일 큰 문제인 수주가 잘 안 됩니다. 이 수주나 보증서 발급 제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사한테 도산 개시 신청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건 아예 그냥 적기에 신청하는 강제하는 것인데, 이 강제하는 방안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 회생 절차에서 사실 앞서도 다른 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또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신규 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은행업 감독 규정에 대한 규제, 이 부분이 지적이 되긴 했었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도 이 금융기관에서 여전히 자세를 바꾸지 않아서 신규 자금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지 회생 절차 중에 있다는 그런 사실만 가지고
신규 대출 여부를 뭐 주고 안 주고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 회생 절차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회사가 나중에 그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순전히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쪽으로 뭔가 좀 그 금융기관들의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치영 변호사님하고 정영석 본부장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이 회생 절차 중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거나 신규 보증을 해서 발생한 채권 같은 경우는 회생 절차뿐만 아니라 파산 절차에서도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도록 조속히 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명백히 입법의 어떤 그런 그 입법상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치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생 절차 개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신규 자금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영석 본부장님이 제안하신 그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신규 자금 활성화 방안,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그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 당부를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것이 회생 절차장에 있는 기업에 신규 자금을 활성화하는데 이 주된 목적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무리 그 신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 하더라도 현재 기초법 같은 경우는 신규 자금 지원을 강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신규 자금 지원이 이루도록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이종련 전무님하고 정영석 본부장님께서는 사전 회생계획안 제도 활용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이 사전 회생계획안 제도는 이게 적절히 활용될 경우에는 회생 절차 개시부터 인가까지 기간이 훨씬 더 대폭 짧아져서 그만큼 기업 가치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또 이제 그 비협약 채권자도 구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 법원에서도 계속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검토를 해왔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그렇게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 추측으로는 현재의 회생 절차가 주로 뭐 채무자가 주도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또 반면에 채권자는 소극적으로 응하는 방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채권자 측에서 회생 절차 이용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되면 사전 회생계획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석 본부장님이 제안하신 그 채권자 주도의 사전 회생계획안 제도도 상당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법이 현재 현행법은 채권자만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제출 시기도 회생 신청 후에 1회 관계인 집회 전까지 이제 금년 7월 1일부터 이 부분도 개정이 되는데 조사기간 만료 전까지만 이게 제출하게 되는 등 다소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회생계획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관한 법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회생 신청 전에 아예 그 채권자 등의 투표까지 다 마치고 회생 신청하게 되는 그 사전 회생계획안 제도, 그러니까 프리패키지드 플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고 또 그 외에도 투표까지는 하지 않지만 주요 채권자하고 미리 합의를 본 후에 이제 회생 신청하는 사전 조정 제도, 그러니까 프리 니고시에이티드 챕터 11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두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생 절차와 관련하여 자주 이제 앞서도 나왔지만 그 법원의 전문성 강화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산 전문법원, 또 도산 전문법원과 또 동시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산 전문법관제도 이것이 실시가 되면 상당 부분 해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앞서 이제 DIP 관련해서 이제 앞서도 다른 분께 설명을 해주셨지만 DIP 제도를 하는 것이 경영권을 보장한다라는 오해가 자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다고 또 아까 설명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DIP 한다는 것이 그 기존 경영자한테 경영권을 보장한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그 사람의 노하우, 경영 노하우를 활용한다는 뿐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회생계획안을 짤 때 가장 이제 그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상대적 지분분법이라 해서 그 채권자의 그 최소 변제율
그 기존 그 주주의 지분율은 채권자에 대한 그 가장 낮은 변제율보다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채권자에 대한 가장 낮은 변제율이 50% 미만이라면은 그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50%그 미만으로 더 낮게 그 책정하게 됐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충분한 그 변제가 안 되는 그런 그 회사의 경우는 기존 주주가 50% 이상을 가져 그 지분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가 아까 나온 것처럼 인가 때까지만 어떤 그런 그 사람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해서 그 경영을 계속 하도록 맡길 뿐이지 결국 인가가 되면은 그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못하는 그 기업의 경영진 같은 경우는 경영권을 뺏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도낸 기업은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도낸 기업이 착한 기업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부도낸 기업이 unfavorable shock을 맞은 불행한 기업이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채권자들만 모이면 부도낸 기업은 나쁜 놈이다. 왜?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렇죠. 무조건 나쁜 놈입니다. 부도낸 기업은. 자, 그런 것을 좀 한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됐지. 여기 만약에 기업 측에서 나왔다. 그러면 분위기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얘기는 전체 픽처의 절반만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을 좀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좀 보면 정부주도 기업 구조조정의 주요된 플레이어는 이제 금융위가 있겠고요. 금감원이 이제 하수인격을 이제 하고 있죠. 좀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밑에 이제 기초법에 따라서 주채권은행이 있고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산업은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주가 있고요. 물론 이제 주주도 있고 뭐 그 밖에 자본시장에 다른 채권자들도 있겠죠. 군인공제회도 있고 상거래 채권자도 있고 이제 노동자도 채권자입니다. 법률 자문을 해주던 변호사도 채권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작동을 이제 이게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채권자 위주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채권자가 이거를 잘할 인센티브나 아니면 뭐 무슨 이제 능력이나 아니면 도덕성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더 잘할, 그렇지 않다. 우리 여러 번 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부도난 기업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동양사태예요. 몇 년 전에 저 국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 눈에서 광채가 납니다. 살인광선이 나와요. 자기 돈 띄어먹은 사람. 큰 돈도 아니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뜯긴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다 알고서 뜯겼다고도 할 수 있죠. 뭐 내가 이거 위험한 기업인 줄 모르고 투자했다.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분들 그 생계 터전의 가장 밑바닥을 딱 털어낸 거거든요.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했습니다. 2014년 7월에 감사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채권자들 다 징계 먹었어요. 이 기업 구조조정 플레이 하는 사람들. 특정 감사 보고 결과를 보시면 뭐 금융위, 금감원 다 징계 먹고 아주 독특한 거는 죄송스럽지만 산업은행도 징계를 먹었어요. 산업은행에 있다 정책금융공사 간 사람까지 포함해서. 왜 그랬냐? 그때 이제 채권자하고 채무단 간에 아웃사이드 코트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의 상대방은 동양 메이저예요. 근데 동양시멘트 주식을 파느니 마느니 하다가 이게 대주주가 뭐 그거를 다시 사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동양 메이저에게 산업은행이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400억 원을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조치사항 보면 재무구조 개선 및 여신지원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C 외 일명의 비위 내용을 통보하니 한국산업은행장은 C에 대하여 그리고 산업은행이 근무하다 정책금융공사로 옮긴 사람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B에 대하여 각각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인사자료.
이렇게 돼 있고 B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냐 하면 거의 각주 68을 보면 한국산업은행의 동양계열 담당 팀장 B는 2006년 6월 12일 동양메이저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499만 주를 누구누구에게 2245억 원에 매각한 사실, 이 과정에서 누구누구와 대주주 사이에 별도의 옵션 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에 대하여 매각 당시뿐만 아니라 2008년 3월경 동양시멘트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 지원 협의 과정에서도 동양메이저가 제공한 자료 등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그리고 이 사람의 추가 진술에 의하면 누구누구의 옵션 실행자가 대주주임인데도 동양메이저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였지만 동양메이저가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자금 지원을 간단히 요청하여 불가능하게 이를 수행하였음. 즉 업무상 배임인 줄 알고 했다 이겁니다. 물론 기업이 잘못했죠. 이건 뭐 다 대주주 때문에 이런 게 하는 건. 문제는 그러면 채권단이 자율구조 협약 맺고 하면서 그럼 잘 뭐 모르고 한 거냐, 잘 알고 한 거냐, 알고도 이제 눈 감아준 거냐,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했냐, 1,400억을 지원. 맨 마지막 케이스다. 경남기업 사례 보면 지금 이제 국회 정무위가 기초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국회 정무위의 인센티브는 곱지 않아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성완종 사태다.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채권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서 채무자에게 이제 유리한 방식의 구조조정을 압박을 한 것이거든요. 채권자 주도 시스템이 반드시 채권자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상한 방식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결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정치권이 빨대를 꽂고 있다. 정무위원회 기초법 폐지할 생각 추호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되면 나중에 통합도산법 개정은 법사위 안건이거든요. 나는 이제 국물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이지도 않고 인센티브도 없다. 그리고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 한없이 약한 시스템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 위주의 구조조정이 좋은 거냐? 이제 우리가 도산법을 처음에 배우면 도산법이란 이제 기업의 부도 시점에서 채권자에게 컨트롤 라이트를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도산법은 부도난 기업의 상법이다. 회사법이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크레디터가 채무조정을 주도하는 건 도산법이 원리에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챕터 1만 배운 거예요. 챕터 2부터는 뭐냐 하면 누가 채권자냐 이겁니다. 담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채권자로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조조정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자기 담보 다 받아가는 거거든요. 구조조정에 눈물을 머금고 열심히 들어가서 자기 이익을 건져야 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채권자는 unsecured creditor다. 무담보 채권자다. 그런 거죠. 무담보 채권자가 절차를 주도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은행은 담보 채권자이기도 하고 무담보 채권자이기도 회색 영역에 있어요. 은행의 대출 중 상당 부분은 담보 채권입니다. 물론 그 담보가 이제 시장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뭐 다른 문제지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인센티브 측면에서 보면 무담보 채권자 인센티브가 제일 좋지만 그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노하우, 회생을 이끌어낸 노하우와 관련해서는 기존 경영진이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 인센티브와 능력을 어떻게 잘 결합할 건가를 가지고 고민해서 탄생한 게 현대도산제도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DIP와 채권자 협의회 이런 걸 막 섞어놓은 겁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예를 들어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이 두 가지가 하나가 신규 자금 지원이고 또 하나가 회생계획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기초법은 두 가지를 다 채권단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제도예요. 그래서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페어한 거고요. 그래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규 자금 공급권이야 당연히 이쪽에 있고 또 회생계획안은 거기는 회생계획안은 안 짜지만 MOU를 체결해요. MOU는 주도적으로 채권단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강요하다시피 임포즈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법원 절차는 이제 지금 현재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얼은 채무자가 독점적으로 제1차 회생계획안을 내는 겁니다. 왜 현대도산제도가 채무자에게 회생제도 계획안을 제출할 권한을 줬냐 하면 그렇게 해야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적절한 힘의 균형이 생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효율적인 회생계획안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한쪽에 힘을 다 주고 나면 그것은 이제 한쪽의 이해관계만 관철될 뿐이지 근데 그 사람의 이해관계가 전체적인 이해관계랑 다를 경우에는 효율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단에게는 무슨 무기를 줬냐? 니네들이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니네들 마음대로 신규 자금을 넣다 뺐다 할 권리를 줄게. 물론 신규 자금을 넣으면 우리가 잘 보호해 줄게. 그러나 신규 자금을 넣으라고 판사가 명령할 수 없어요. 그 채권단의 판단입니다. 혹은 개별 채권자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채무자에게는 무슨 권한을 주냐? 회생계획안을 준다. 둘이 잘 딜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촉법은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아마 기업의 쪽의 대표자가 오늘 오셨으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 그분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비례 이상으로 이런 쪽을 억지로 좀 대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럼 현재 절차에 어떤 문제는 없냐? 뭐 기촉법 문제는 많이 말씀드렸고 도산 절차에도 문제가 많이 있죠. 예.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건 신규 자금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 도산 내 그리고 도산 외 절차에서 확실하게 그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회생계획 절차 내에서만 보호하고 파산 절차에서는 안 보호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회생 절차가 파산 절차에서만 보호하고 딱 끝나고 나면 안 보호해 준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도산법 절차에서는 그 신규 머니에 대한 자금 보호 강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행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간단히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촉법은 폐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unfair 할 뿐만 아니라 inefficient한 법이에요. 이것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직 채권자들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본 논의가 아닙니다. 금융위는 채권자들의 대표예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채권자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도산법원 신설 필요하다. 이건 거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님들 봉급 올려달라,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효율적인 기업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절차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이제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건 필요하다. 그다음에 도산법 개정에서 아까 지위 이런 걸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국회의원 유승민 대표가 오셔서 우리가 국회에서 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뭘 국회에 제안할 거냐? 기촉법 연장하자, 기촉법을 더 확장하자, 이런 제안이 아니라 현재 기촉법 절차를 기업들이 알고 기업들은 이제 기촉법 절차도 갈고 기업회생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그럼 그렇게 좋다면 왜 법은 빨리빨리 안 가고 문간까지 왔다가 돌아가냐 이 말입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은행 눈에 밑 보이면 잘 못 산다 이런 거 있지만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업이 은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채무자가 은행을 우습게 알면 그거 기강에 서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신용평가나 불량정보 등록 이런 데 있어서 기촉법 절차하고 혹시
이쪽 그 법원 절차하고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제 아까도 이제 유가증권 상장 규정 관련해서 대법원이 이제 계속 이 조항 무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나 채권자는 회생 절차가 싫습니다. 법원 절차가 언제나 싫어요. 그거는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계약을 다시 쓰는 거거든요. 기존 계약에서 내가 받을 권리를 휴지로 만들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이나 법원을 못 가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파산법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다 무효로 만드는 거거든요. ipso facto clause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것들이 유가증권 상장 규정, 신용평가, 신용정보법상의 이제 불량정보 등록 이런 쪽에 혹시나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기업들의 조속한 구조조정 의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